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눈이 침침하네요.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교재 143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맞죠? 자, 거기 보시면 29조, 제일 위에 있는 29조 있잖아요. 거기 조문 읽어볼 겁니다. 자, 29조 1항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왔죠, 거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하고, 품위 유지하셔야 됩니다, 품위.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기본 자세입니다. 품위 유지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이런 거. 자, 그러면 누가 이런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지금 누구죠? 개공하고 소공까지. 그러니까 보조원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보조원 X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원은 품위 유지할 의무가 없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네, 자, 그 다음에 29조 2항 보시면, 자, 29조 2항은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죠. 보시면 2항.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비밀 지킬 의무입니다. 이 법 및 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빼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밀 지킬 의무인데 비밀 지킬 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을 아셔야 돼. 일단 첫 번째, 누가 비밀을 지켜야 된답니까? 비밀 지킬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등자가 있어, 등. 그러니까 보조원이나 소공도 비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어떤 위치냐면 품위를 지킬 필요는 없어. 근데 비밀을 지켜줘야 돼. 거기는.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되냐? 반드시는 아니야. 이 법 및 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시킨다고 돼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법 위에다가, 이 법이 중개사법입니다. 위에다가 하나 써두시는데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 주인은 비밀이야. 알려주면 안 좋지. 남에게 알려주면 불리한 게 다 비밀인 거거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일단 비밀이야. 그런데 소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하자 얘기해 줘야 되죠. 그게 설명 의무야. 좀 이따 배울 설명 의무. 이때는 이것은 비밀을 지킬 의무보다는 설명할 의무가 앞선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물건의 하자를 사러 온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비밀 누설죄로 잡아가면 안 되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 예외가 있다. 예외라는 것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출제됐던 거예요. 물건의 하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중개업을 관둔 뒤에는 비밀을 막 누설하고 다녀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중개업을 관둔 뒤에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내용. 자, 그러면 만약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그 밑에 쓰십니다. 파란 박스 바로 밑에다가 이걸 위반하면, 여기서 위반했다는 것은 2항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2항을 읽어봤죠, 지금? 그 위반하면 어떤 처벌받냐면 1학년 1발입니다. 형사처벌이에요. 비밀 누설죄는. 자, 그런데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이긴 한데 이게 성격이 좀 독특해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는 범죄. 비밀 누설죄는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죄목이에요. 근데 비밀 누설당한 고객이 괜찮다고 그래. 그런 경우까지 비밀을 누설했다고 잡아가서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다, 그 뜻이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는 범죄. 아주 어려운 말로 반의사불벌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폭행죄예요. 얻어맞은 사람이 얻어맞고서도 괜찮다고 하죠. 그럼 경찰에서 처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보면 처벌 안 하는 범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의미 자체가. 그래서 요 두 개를 써두시면 끝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145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실판에서 볼 것은 확인 설명 의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설명했으면, 자, 두 번째는 증거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작성, 교부, 보존. 이 세 가지. 자, 시험 문제 비중은 물론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배우는 내용은 좀 많아서 두 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어요. 저 설명 의무부터 봅니다.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우리 교재는 146페이지 제일 위로 가십니다. 제일 위에 가면 반가로 1번이 있습니다. 그 5줄을 밑줄 긋습니다. 넷째 줄까지를 밑줄 긋습니다. 읽어보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좀 이따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얘기합니다. 계약 체결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라든지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갖고, 자, 요것을 당해 중개사물에 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이나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시죠, 제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누가 확인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 보고 설명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대공이죠. 그럼 소공은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공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럼 소공은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중개보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할 의무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존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데요. 언제 확인 설명하라고 법이 되어 있나요? 완성되기 전. 의뢰받고 중개 완성되기 전이니까 계약서 쓰기 전입니다. 의뢰받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지문이 나올 때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발의 차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하는 거예요.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근데 이 집이 빚이 엄청 많아요. 그럼 안 되잖아.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고. 간발의 차예요. 전입니다, 전. 자, 세 번째. 무엇을 설명하라고 나와 있냐면, 보니까 뭐 종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런데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은 확인 설명해 줄 사항이 총 법에 따르면 9가지가 있어요. 요거 설명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요. 누구한테 설명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거죠. 매도인한테는 뭐 설명해 줄 게 없죠? 매수인한테 요 집이 대출이 2억이 있습니다. 요 집은 동남향입니다. 요 집은 일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것을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요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 5번이에요. 다섯 번째 거. 어떻게 설명하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설명할 때는 거짓말로 설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 얘기만 잘했다고 될 게 아닙니다. 설명할 때는
설명할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제시해 가면서 설명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 이게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 등기부나 대장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여기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대장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하라는 얘기야. 말로만 전용 면적이 84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죠. 교부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야? 제시에다가 막 시뻘겋게 칠해놔야 돼. 제시. 예? 또 한 가지는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자료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란 자료력이 다 들어갑니다. 자, 등기부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대출 이력이 있어요 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그 근저당 설정된 그걸 보여주면서 대출이 이어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대장도 보여주고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이라는 거예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주인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증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시할 근거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해요, 솔직히.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건 다 근거 서류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확인 설명서 같은 것은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점상 확인 설명서는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계약서 쓸 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시점상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확인 설명서는 공적 자료가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가 체크한 자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근거 자료로서는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보증 관계 증서 사본. 오늘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올 텐데 이것도 근거 서류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 어떤 얘기냐면 업소에 걸려있는 공제 증서를 복사 뜬 거야. 그 복사 뜬 것을 갖다가 이제 근거자로 내밀 수 있냐? 안 돼. 왜냐면 이것은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을 갖다가 1억 원 했다고 하는 그런 증빙 서류가 될 뿐이지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방금 전에 밑줄 그었던데 바로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자격증, 보증 서류, 등록증 등은 제시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까지 밑줄 그어 놓으셔야 되겠네. 이런 거 빼고 대부분 보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5번째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줄 그었습니다만 중요한 곳이 딱 두 군데 있으니까 저기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뭐냐면 설명상 9가지 요걸 말씀 안 드렸어요. 밑에 박스에 보시면 확인 설명사항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우리 8번 나와 있죠? 거기까지 해서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9가지로 썼습니다만 그래서 그 중에서요 어디를 보시냐면 중요한 게 7번하고 8번입니다. 두 개요. 다른 것들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요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관해서 중요한 것은 7번, 8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확인 설명할 때 7번 보시면 뭘 설명해 주라고 되어 있냐면 복비를 설명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복비.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복비.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이거 계약되면 복비 120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계약서 쓰기 전에 이 계약되면 요거 복비 0.4% 주셔야 됩니다. 미리 얘기하라고. 그게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7번 별표. 8번도 별표예요. 8번은 세금 얘기해 줘야 돼. 그런데 모든 세금을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죠. 세금 중에서 어떤 거요? 취득 관련 조세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얘기해 줄 때 취득세 1%, 뭐 상가니까 4.4%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8번이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낼 만한 건 8번밖에 없어요, 거의. 왜냐? 설명해 줄 내용 중에 조세가 들어가는데 그 조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자, 거기 보면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할 조세에 들어갑니까? 양도소득세처럼 이전에 관련된 조세는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지 않죠? 사실은 거래할 때 양도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도세에 대해서는요, 매수인한테 설명해 줄 게 아니죠.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 매도인한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설명 의무를 보고 있고, 요것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9번이, 8번이 잘 나오는 거고, 결국 확인 설명사항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확자가 뭐냐면 확인 설명해 줄 사항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수가 뭘 것 같아요? 아까 7번에 나왔던 건데 보수. 복비는 보수 이렇게 했는데 보통 숫자를 따서 암기합니다. 우리가 할 때 수. 그 다음에요. 취조는 뭘 것 같습니까? 이게 7번이고 이게 8번인데 취득 관련 조세. 구체적으로는 조세의 종류하고 뭐예요? 세율을 설명하라고 돼요. 근데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는 거니까요.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수 취조라고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라고. 중요한 겁니다. 한 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인 설명 의무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지금 별별 친 거예요. 됐고. 자,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원래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의뢰를 했을 때 팔아달라고.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살 사람 구했어요. 이 사람이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 요 사람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근데 설명하려면 B라는 부동산 사장님은 조사를 하셔야 돼. 조사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사할 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조사할 때. 그죠? 한 가지 방법은 요 개업공인회사가 스스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스스로. 또 한 가지 조사 방법은 스스로 조사하기 전에 A한테, 물건 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 A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럼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데 줬을 때는 조사할 때, 스스로 조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료 요구해서 이 사람이 준다면 말이에요.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직접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라는 개공이 A한테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직접 조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층간소음이에요. 원래 층간소음은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소음이니까. 환경 조건 중에 소음이 있어요? 설명사항 중에? 그러니까 설명해 줘야 돼. 그런데 층간소음을 갖다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에 가서 좀 잡아야 돼. 생활해 봐야 돼. 그래야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 집에 살고 있는 물건 내놓은 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물어봐. 층간소음은 심하지 않죠? 라고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층간소음 안 심해요. 답을 해줄 수도 있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답을 해줄 수 있어. 아니면 뭐요? 아예 자료를 안 줄 수도 있죠. 불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는데 응하든 불응하든 어떻게 조사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자료를 준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심하지 않죠? 그랬더니 층간소음 그런 거 우리 불편한 게 없어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죠? 확신에 차가지고 그러면 층간소음은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층간소음 없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피하면서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조사를 좀 단단히 해봐야지. 네? 아니면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려. 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줄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든 어쨌든 조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명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 근데 대신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도움을 못 받은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사하고 설명하는데 만약에 미흡한 점이 나중에 발생이 돼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면 혼자 다 뒤집어 쓰기에는 억울하잖아. 여기에 협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가면 요 C한테 가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주더라 라고 이르게 돼 있어요. 이게 설명이요. 말이 설명이지. 가서 여기서 이르는 거요.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줍디다 이르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겨놔야 돼. 어디에다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딱 적어놔야 된다. 그랬다 나중에 혹시 뭐요? 그게 문제가 돼서 분쟁이 생기고 배상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한다면 개업공인회사 관점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해서 책임을 조금 낮출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교재에서 밑줄 그어보면 1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가로 5번에 반가로 1번에 상태 자료 요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갖다 요구할 수 있다. 자,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첫 줄 끝에 매수인 아니죠? 임차인 아니죠? 거기를 바꿉니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인, 임대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불응할 수도 있죠. 다음 페이지. 불응했을 때는 개업공인회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안 줬을 때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죠? 매수 의뢰인과 임차 의뢰인 등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 두어라. 그죠? 여기까지가 해서 첫 번째 요거 위에 거 끝났습니다. 이제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를 적어서 주고 보존하는 겁니다. 요거 가는데 교재 밑에 봅니다. 네모 3번에 가로 1번요. 그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자,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첫 줄. 개업공인회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확인 설명해 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죠? 거래 당사자한테 어떻게 하고요? 교부하고. 몇 년 동안을 보존해라고요? 3년. 그 4번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다가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칠판에 질문들이 봐요. 첫 번째 1번. 작성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누가?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해 주어야 하죠. 소공은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근데 작성을 해줄 수는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자, 두 번째. 언제 확인 설명서를 써주나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라고 돼 있죠? 한 건 했을 때 확인 설명서를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거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어떻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 어떻게 작성하죠? 서면으로 작성하죠? 왜 그래요? 증거 남기는 거죠? 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증거 남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확인 설명서의 이 서식은, 서면은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밑에 파란 박스. 그 페이지 파란 박스에 가면 확인 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죠.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법정 서식이 4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정 서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써줄 때는 연습장에다 써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정 서식을 꼭 이용해서 써주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해하시는 거고, 여기가 꼭 중요한 거예요. 법정 서식이 있다. 네. 자,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작성했으면, 자, 이건 누가 작성했으니까 책임지겠다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밑줄을 그을 거예요. 여기 서명 및 날인은 이걸 한글로 치면 자필로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등록된 도장을. 이거를 위한. 자필로 서명하지 않고 출력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름을 나중에 필요해서는 필적 감정도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관청이 꼭 요구하는 건 자필로 하도록 돼 있어. 이름 쓰는 거야. 그게 서명이야. 서명 및 날인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까? 개공해야지.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일 때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일 때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 누가? 대표자가 해줘야지. 법인은 손이 없잖아. 그쵸? 대표자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분사무소에서 만약에 확인설명서를 쓰게 됐어. 누가 확인설명서를 쓰고 거기다 날인을 할까요? 책임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죠. 이건 암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히 체득해서 아는 거지.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을 해줄 수 있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은 관여치 않고 몽땅 다 소공이 다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공이 작성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 소공만 할까요? 개공만 할까요? 개공과 소공이 같이 할까요? 그렇지. 그렇게 정상이지. 끝났어.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소공이 다 했다고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작성해 주는 거야, 대신. 그러니까 대신 작성한 것도 한 거니까 어쨌든 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요? 기본적으로 책임질 개공도 도장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요, 그거 끝이요. 매년 나와요, 매년. 자, 교재에서요. 148페이지 가로 4번. 밑에 제일 끝줄이죠?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이렇게. 근데 가로 안에 보면 법인일 때는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는 누구? 책임자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준경일을 한 소공이 있을 때는, 확인설명서를 써준 소공이 있을 적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줍니다요. 칠판 보시면. 확인설명서는 증거 남기는 거죠. 이때 교부할 때 매수인한테만 줍니까? 아니면 매도인만 줍니까? 아니면 매도인, 매수인 다 줍니까? 다 주죠. 확인설명은 누구한테 하든가요? 매수인한테만 하는 겁니다. 임차인한테만 하는 겁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는 주는 건 양쪽이 다 주죠. 왜요? 증거 남기는 게 돼서. 그리고 보존합니다. 보존기간이 몇 년이냐?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 몇 년이요? 3년. 자, 여기서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49페이지 가로 5번입니다. 149페이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요게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본 위에다가요. 원본. 그 다음에 사본 위에다가요. 자, 원본.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자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고. 여기 적혀있죠 지금? 옛날에는 사본만 보존해, 사본을 보존해야 됐어 무조건. 근데 지금은 사본을 보존해도 되고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된다. 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사본을 보존해도 되고 또요?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또 전자문서, 전자계약 같은 게 있을 때는 전자문서를 또 보존해도 되고. 요게 추가돼요. 셋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런데 밑에다가 줄이 한 줄밖에 없죠? 자, 단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존을 하게 되면, 보관하게 되면, 그렇죠? 공인 전자문서 센터니까 이 전자문서 얘기했죠? 전자문서를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을 시키면 그때는 별도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존할 필요가, 보존 의무가 없다. 요걸 써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단, 자, 요거나 요걸 보존해야 돼요. 이번에 바뀐 게 돼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거나 이걸 보존해야 됩니다. 몇 년간요? 확인설명서니까 3년간 보존이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뭐예요? 원칙. 근데 공인전자문서에 특히 요거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을 때는, 보관 시에는 별도로 개공이 따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 예외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하니까 지금 두 덩어리 했습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자, 이제 세 번째 덩어리가 뭐냐 그러면 제재입니다. 제재. 세 번째 덩어리가 제재. 이 제재 부분은 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재가 뭐냐면 민사 책임인데요. 칠판에서 쓰고 나서 교재를 볼 겁니다. 민사 책임이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자, 민사 책임은요 어떤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빚이 많은데 빚이 별로 없다고 설명한 거야. 그 세입자가 들어간 거야. 근데 빚이 많은 바람에 세입자가 들어갔다가 보증금의 절반을 날려서 경매 넘어가는 바람에 그럼 잘못 설명했죠 지금. 빚이 많은데 없다고. 이렇게 잘못 설명해서 손해 입혔죠?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 책임집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져야지. 빚이 없다고 잘못 설명했으니까 개공이. 맞는 얘기?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요 보수를 안 받고 그냥 공짜로 해줬어요. 왜냐면 이분이 독거 노인분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복비 안 받고 이번에 이사 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전셋집을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빚이 많은 집이었는데 그거 파악을 못하고 그냥 집어넣어줘서 그랬는데 독거 노인분이 보증금에 또 일부를 날려먹어서 소액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최우선 면제를 통해서 다 받는 게 아니잖아. 일부를 또 받잖아. 최우선 면제 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떼었어. 그래서 그것도 가만히 보면 빚이 많은데 그걸 잘못 파악해 준 거죠. 근데 복비는 안 받고 했어요. 이랬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져야 된다. 복비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설명했죠? 잘못 설명해서 피해 줬죠? 물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양도세는 설명할 조서에 들어가나요? 아니지.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매도인한테 양도세를 갖다가 잘못 설명해서 그래서 양도세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양도세가 왕창 나온 거야. 손해배상 책임 질까? 안 질까? 설명 의무가 없어. 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 했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그럼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 져야 안 져요? 설명사항이 아니니까 안 지고. 그런 거 어떻게 해서 책임져? 설명사항이 아닐지라도 잘못 설명해서 피해줬으면 책임지는 거라. 아니 언제 책임지라고 지금 돼 있어? 잘못 설명하면 책임지라고 돼 있잖아. 복비를 안 받아도 잘못 설명했으니까 책임지잖아. 설명사항이 아니라도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냥 간단해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두 번째.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 책임까지 갑니다. 행정적 책임을 어떤 걸 지느냐. 요거요. 요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자, 소공 여기까지 보고 밑줄 그을까요? 개공, 소공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했어. 빚이 별로 없다고 설명한 거야. 자, 그런데 빚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아까 보증금 떼이고 그랬다고?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잘못 설명했죠. 어떤 제재를 받느냐?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500과야. 여기서 잘못 설명했다고는 이 부분은 저기 저 위에 로마자 1번 저 위에 덩어리야. 설명할 때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을 때가 잘못 설명한 거야. 저기 로마자 1번이라고 이게. 그러면 500과예요. 누가? 개공이. 그런데 자 밑에 겁니다. 이제 로마자 2번 밑에 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주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할 걸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걸 안 찍어서 그럼 밑에 거 위반이야. 로마자 2번. 이때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업무 정지. 그죠? 두 개를 혼동하게끔 출제하겠죠? 둘 중에 여러분들이 얻어맞는다면 과태료 받으시겠어요? 영업정지 받으시겠어요?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야?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가벼운 거고, 그러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죠. 무거운 게 가라앉는 거야, 밑으로. 우리 옛날 실험할 때 그런 거 하고 막 그러잖아.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아. 요 그림을 그대로 눈 감으면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위에 게 1번, 밑에 게 2번인데, 무거운 게 업무정지고, 위에 게 과태료야. 요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두 개를.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는 1번, 2번. 이렇게. 저 그림을 그대로. 눈을 감으면 고양이 떠오르듯이 막 떠올라야 돼.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했어. 이때 소공은 자격정지야. 이거 쉬워. 근데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 있습니까? 이거. 없어. 자,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 있나요? 없어.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 있나요? 없어. 근데 소공은 날인할 의무가 있나요? 소공이 써졌을 때는 날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날인 의무가 있는데 날인을 안 했어. 도장 안 찍었어.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소공은 자격정지. 그 자격정지라는 게 요때까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자격정지했어? 요것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소공은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정지야, 이 사람은. 이걸 500과로 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 소공은 설명 잘못해서 자격정지야. 500과가 아니고, 개공이 설명 잘못해서 500과야. 약한 거. 업무정지가 무거운 거라고. 별이 수십만 개. 교재 보시면 149페이지 가보세요. 149페이지 가시게 되면 네모 4번에 가로 1번이 개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반가로 1번에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업무정지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뭐겠어요? 세 가지인데 거기 보면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동그라미 1번의 끝줄 확인설명서 4번을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날인하지 않거나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날인하지 않거나 보존 않거나 뭐요? 교부하지 않거나 그거잖아요. 지금 두 글자씩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그러면 뭐요? 업무정지 무거운 거. 반면에 반가로 2번처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걸 안 했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야 될 걸 안 했거나 그랬을 때 뭐라고요? 500과 가벼운 거 500과. 그리고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둘째 줄요 반가로 3번의 둘째 줄 끝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상의 중개행위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공짜로 해줬을 때도 잘못 설명해서 피해준 게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지는 게 맞다. 요 얘기고, 그죠? 그 뒤에 나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상 확인 설명해 주게 되어 있는 설명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당사자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만들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요 두 개죠, 지금.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소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소공과 관련해서는요, 거기 보니까 자격정지 처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요, 보니까 첫 줄.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죠. 요게 바로 뭐냐면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자격정지입니다. 500과가 아니고. 더 나가서 확인설명서에 그 셋째 줄 날인해야 될 것을 날인 안 했죠. 그러면 그것도 뭐요? 자격정지입니다. 소공은 무조건 자격정지죠. 손해배상 책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요. 확인설명서는 한 건에서 중개가 완성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써준다는 거고요. 2번은 자, 확인설명서를 줄 때는 쌍방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3번은 확인 설명 해줄 사항에 중개보수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 들어가죠. 자, 네 번째는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는데 불응하면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 두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적에도 거기에 관련된 우선 면적권, 대항력 이런 것도 설명해 줄 사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권리관계니까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에 걸쳐서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쭉 보도록 할게요. 칠판에서.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 이렇게 하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무슨 교환계약서 그거 다 얘기합니다. 작성해요. 먼저. 자, 이런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개공이 작성해 줄 의무가 있겠죠. 뭐 소공은요. 의무는 없다지만 써줄 수는 있고요. 법인의 임원은 그러면 계약서 쓸 수 있을까요? 법인의 임원. 임원 나름이죠. 임원 중에 증을 갖고 있으면 소공에 포함될 거니까 중개업무를 봐줄 수 있어서 계약서 쓸 수 있겠고 같은 높은 임원이지만 증이 없으면 보조원에 들어가니까 중개업무를 못 봐서 계약서 못 써주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기출문제에서 모든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모든 임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냈었어요. X죠, X. 모든 임원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할까요? 한 건 했을 때 작성하겠지만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자체가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민법에서 공부했을 때는 말로 해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 발생이 있다 할 수 있다고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민법 원리가 여기도 통해요. 다만 중개사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로 해도 계약은 체결된 거지만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뭐로 해라? 서면.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는 국장이 자 표준서식, 법정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해 볼 수 있다고 조문이 하나 돼 있어요.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국장은 표준서식을 정해놓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법정서식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결국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 서식이나 갖다 쓰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서면에 대해서는 별 규제를 안 해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서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작성에 대해서 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야. 내용을 규제합니다. 그 내용을 규제한 거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요. 분쟁거리가 될 만한 내용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 9가지인데 중요한 암기사항입니다.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좀 이따 암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내용을 적을 때 금액 같은 것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쓰면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세금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쓰는 진짜 계약서하고 세무서에 신고 들어갈 때 내는 사업자 낼 때 들어가는 계약서하고 내용이 틀려. 그게 이중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고객들이 이중계약서를 원한다고 이중계약서를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이런 걸 쓰게 되면 제재를 받아요. 여기가 또 핵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럴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요. 수공이 다운계약서 썼으면 그때는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수공은 써줄 의무는 없지만 써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다운계약서 쓰고 막 그래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공이 다운계약서 쓰면 자격 정지. 취소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썼을 때 이것 때문에 징역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자격 취소도 아니에요. 정지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임의적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그러니까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요 제재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작성과 관련해서 여기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냐? 작성 그러면 무조건 따라붙는 게 책임 문제예요. 그래서 서명 및 날인.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작성한 사람이. 작성무가 개공한테 있으니까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소공이 작성을 해 주었을 때는 누가? 개공이랑 소공이 함께. 아까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과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럼 작성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줘야 되겠죠. 줍니다. 줄 때는 누구한테 주죠? 당연히 쌍방한테 주는 겁니다. 증거 남기고 예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줄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야. 매매계약서 써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거 두 가지. 뭘 같이 주죠? 하나는 배웠는데. 확인설명서 같이 주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한다고 그랬어요? 중개 완성돼서 계약서를 작성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이거 같이 주죠. 같이 주게 되는 게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면 계약서 한 장 썼어.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같이 주게 되는 거 두 가지가 더 있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거고 한 가지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 이게 뭐냐면 말이 어려워요. 별것도 아니에요. 업소에 걸려있는 공제증서나 보험증서 있죠?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드러났다는 증서. 보통 사무실에 가면 액자 속에 넣어서 걸어놔요. 그런데 그걸 액자 속에 넣기 전에 복사를 갖다가 많이 떠둬야 돼. 1년에 쓸 거 한 1000장쯤 떠두시면. 그랬다가 계약서 쓸 때마다 주면 되잖아. 이 두 가지. 이게 같이 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하겠죠. 자, 보존은 몇 년간 보존하겠어요? 이건 매매계약서 같은 거래계약서인데 아까 확인설명서는 3년이지만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이때 보존할 때도 가만히 보면 사본을 보존해도 오케이.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아니면 전자계약 같은 게 있을 때는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돼요. 근데 원칙은 보존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일 때는 그때는 자동 보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예외가 있었죠? 같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 네,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우리가 뭘만 안 했습니까 지금? 필요적 기상만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잠시 쉬었다가 필요적 기상과 전체 내용을 쭉 보면서 필요적 기상을 암기하는 걸 할 거예요. 부채 시간에. 자 잠시 쉬겠습니다.